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느덧 11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속에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건데요. 특히 메타라던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화려했던 10월장을 뒤로 하고 이제 11월 출발은 조금의 변수와 일정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차분하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 오늘 담아봤고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월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망이 나와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3주 사이에 원전 관련한 브리핑만 3번째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밤사이 뉴욕장이 어땠는지부터 들어가 보죠. 뉴욕장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동안에 정말 잘 달려나갔던 증시가 FOMC를 기다리며 경계감을 여실히 드러냈죠. 나스닥은 1% 이상 빠졌고요. 다우는 그래도 0.39% 하락으로 비교적 잘 견뎠습니다. 다우가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트렌드 그대로입니다. 에너지 쪽이 강했고 빅테크 쪽이 내려가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고 다우를 지켜준 건 에너지였던 거죠. 오늘도 뉴욕장에서 에너지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석유나 가스 종목들의 상승이 확인이 됐고요. FOMC 전에 이익을 조금 확정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 대해서 하원의 공화당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동도 남겨뒀고요. 달러도 강했고 장 후반에 나왔던 재무부의 국채 발행 전망 상향 조정에 금리도 소폭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뉴욕장은 하락했고요. 얼마 전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이슈가 바로 닉 기자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피봇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는 언론 보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새롭게 기사를 썼는데 미국인들의 높은 저축 잔고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축 잔고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 나가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 아직 돈이 많다라는 거고요. 주택시장의 침체 외를 봤을 때는 신용카드 잔액이나 항공, OTT, 코카콜라 이런 식음료 쪽을 봤을 때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거죠. 연준이 원하는 수요를 짓누르겠다라는 것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갑자기 약간의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피봇이 될 것인가 시장은 살짝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반영이 된 거였고요. 또 다른 악재성 이슈는 어제부터 거론이 됐었던 내용이긴 하죠. 애플 쪽입니다. 애플의 생산량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폭스콘인데요.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 한 30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러 가지 봉쇄 정책에 대비해서 그동안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장 내에 머물게 하는 폐쇄 루프 정책을 써왔었는데 그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고요. 그러자 탈출 러쉬가 일어납니다. 폭스콘 공장의 직원들이 담을 넘고 나와서 길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10시간 이상씩 걸어서 집에 가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곳곳 주민들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식과 물 등을 길거리에 놓아둘 정도라고 하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로이터에서 11월 아이폰 생산량 30%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죠. 이에 대한 불안이 살짝 커질 때쯤에 여지없이 등판합니다. 궈밍치. 어차피 감산할 예정이었고 생산 능력 그래 좀 타격 있을 거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빨리 회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찌 될진 봐야겠죠. 밤사이 애플은 1.5% 하락했습니다.
가풀에 대한 걱정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밤사이 섹터별 이슈를 본다면 반도체 쪽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2% 정도 밀리면서 다른 쪽도 끌고 내려갔고요. 울프스피드나 이런 전력 반도체 업체들 쪽이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오늘 그 영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올랐던 쪽을 본다 하면 태양광입니다. 퍼스트솔라가 9% 이상 상승하며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시장 대비 견조했던 테마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그리고 석유, 가스 쪽이었고요. 반대로 시장 대비 유달리 많이 빠진 오늘은 SNS, 빅테크, 반도체, 메타버스. 지난해 주도주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싹 뒤바뀐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시장은 당분간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석유와 가스 쪽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1년치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엑슨모빌이 1년 동안 72%, 쉐브론도 58% 정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에너지 쪽이 질주를 했고 3분기 이익만 봐도 엑슨모빌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높은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장도 에너지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만지작거립니다. 횡재세 부과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됐고요. 어찌됐건 에너지가 강해서 다우는 버텼다 정도 오늘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보고 이거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지금은 어찌됐건 데드캣 바운스다. 그런데 이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데드캣 바운스를 보였을 때를 보면 7주간 하락 후 올라오던 시점에 평균적으로 7%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7주 하락 후 4주간 양봉 패턴 5% 정도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7%로 생각을 했을 때 2% 정도 더 상승 후에 또다시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드캣 바운스를 준비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그 과정 내에서 FOMC가 가장 먼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열광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FOMC 지금 앞두고 10월 들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만약에 속도 조절 언급이 이번에 있다고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의 조금의 더 연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2월 FOMC 앞두고 우리는 CPI와 고용보고서를 두 번 더 남겨뒀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친 베팅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75bp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결국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 연설에 대한 궁금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변수로 남겨두자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CPI가 중요할 텐데 CPI가 발표되고 나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물가와 통화정책 경기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부담을 더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2에서 반등을 하고 나면 여지없이 다시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반등해서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 다시 상승을 반납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식 비중은 줄이고 달러를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 추세대를 형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에서 109, 105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 후 다시 장기 추세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은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다음 주로 생각하고 있는 중간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신증권이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중간 선거가 있던 해 1년 평균 수익률을 본다면 16.5%, 없던 해는 6.2%보다 훨씬 압도적이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때는 대다수가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을 보이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이고 과거에 하락했던 국면들을 놓고 본다면 이 정도 수익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11.8%. 그러니까 명확히 어느 정도 경기는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경기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통합을 원하는데 지금은 사실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조금 통합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이번에는 좀 예년 같지 않을 걸 이런 부담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 컨센을 하회 중인 실적에 대해서 좀 부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컨센 상회 비율을 보면 3분기에는 줄었고 컨센 하회 비율은 늘었습니다. 어닝 쇼크 비율은 늘어난 데 비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줄고 있죠.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제 시작인 만큼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할 건 없어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대신증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들여다봤더니요. 이 시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후퇴기.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이 강했더라면 지금부터는 경기 방어주와 자산주 쪽으로 자금을 넣어야 되고 회복되는 것은 내년 2분기 그리고 내년 말경부터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네요. 상당히 보수적인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마다 이익을 챙겨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섹터별 체크 이슈를 본다면 원전 쪽의 굵직한 이슈는 수정 앵커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해주실 거고요. 곡물 이슈 여전히 변동폭 큽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미국 겨울이 좀 추울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미국, 유럽, 영국 천연가스 가격 다 뛰었거든요. 가스주들 뭐 단기 형성이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이슈는 잠시 후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원전 이슈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기사를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폴란드 원전 1단계 수주는 실패했다라는 기사들이 마구 나오면서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2주 동안 이렇게나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장에서 일제히 빠졌습니다. G2파워는 2주 동안 기대감 속에서 60%나 올랐었고요. 한신기계는 15%가량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1단계 원전 사업자가 결국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지면서 전일장에서는 LS 일렉트릭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원전주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악재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서는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폴란드 부총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악재가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원전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SK증권에서는 두 가지의 엇갈린 전망을 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시공 능력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 한수원에 공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한국 업체들이 2단계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10월 26일 브리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제조업의 공급망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쪽에서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따낼 수 있을지 우리의 몫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1단계 수주 자체 57조 원 규모의 수주를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단계 수주를 따내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불리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따냈었는데 이때도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사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원전수출진흥과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앞서 봤듯이 1단계 원전 수주 실패다, 뭐 우리나라는 고배를 마셨다 이런 기사들이 주요 언론사에서 쏟아져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폴란드는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으로 지금 나눠서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수주는 바로 정부
정부 사업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 기업 주도의 원전 사업을 긴밀하게 협력 중에 있다. 그래서 어제 오후쯤에 관련한 소식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실제로 뉴스가 나왔죠. 좀 정리를 해보면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대 40조 이상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폴란드는 지금 정부 주도, 민간 주도로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정부 주도로 최종 선정이 됐고 민간 주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건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쪽은 이 퐁투누프의 원전 2기, 4기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수력원자원은 이 제팍과 PGE와 한국형 원전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 협력 의향서를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 수주를 따내는 것은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타업체와 경쟁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따낸 게 맞다라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이 또 호재로 전해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원전주들이 올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전일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소폭 약세를 나타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원전주는 정말 악재와 호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주가만 보더라도 또 이렇게 효성중공업부터 다른 종목들 보면 또 온탕을 기록하고 이쪽은 또 냉탕을 기록하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월 21일에 진만쌤에게 전략을 물어봤을 때도 원전주는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접근해보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 얘기해 주셨고요. 그때 풍력 에너지 관련주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원전주가 좀 달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왔던 뉴스가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혔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추적해 나가는 게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수정인거가 계속해서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슈 브리핑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LG화학 이슈 좀 들여다볼게요. 어제 장 마감하고 한 6분 후쯤에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한 예상보다 조금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기존의 72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봐도 35% 정도 높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인데 왜 이렇게 목표가를 확 올렸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영업이익을 좀 떼서 놓고 본다면 각 사업부 내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화학 쪽은 여전히 부진했으나 양극재 포함한 첨단 소재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큰 이익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결국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LG화학을 석유화학업체로 보느냐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재사로 보느냐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나증권의 의견은 소재사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쳐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 확대 이슈는 우리 계속해서 접하고 있죠. 가장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LG화학의 양극재와 전구체에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의 이익률을 보면 두 개 분기 연속해서 20%가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힘을 써서 본다면 높은 점수를 줘야 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를 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매출액을 놓고 본다면 올해 한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LG화학은 4조 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그러니 그 정도 밸류를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극재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검토하고 있고 분리막은 LG 도레이와 함께 미국 공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G화학에 높은 점수를 주며 제2의 포켓몬처럼 달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또 추가된 뉴스는 이겁니다. 단독
주의는 달려 있어요. 주의하시면서 보시죠. SK온이 1조 원의 투자 유치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자금 부족 이슈, 또 실적이 좋지 않다 이슈가 계속 부각됐던 SK온.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어제장에는 SK온에 대해서 IRA 수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까지도 장 후반에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온에 대해서 장비주들 한번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이슈도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찌됐건 포드가 실적이 좋지 않았고 포드가 투자했던 자율주행 회사가 사업을 접는다고 하니 투자비 많이 일단 상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이슈를 봤을 때 포드와 손을 잡고 있는 SK온에게 좋을 건 없지 않나라는 이슈입니다. 어느 쪽 의견을 둬야 될지 잠시 후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아무래도 원전 쪽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네. 이쪽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죠? 네, 빠르게 진만쌤 모셔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시작이 됐습니다. FOMC 그리고 중간선거 여러 가지 경계할 요소들이 많은 이 한 달인 만큼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1월 앞두고 뉴욕장이 일단 거래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어요. 살짝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뭐 이 정도 낙폭은 그렇게 걱정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전략 수정을 어떻게 하실지 앞서 대신증권에선 살짝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네, 목요일 날 이제 이슈가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저도 이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11월 FOMC보다는 CPI가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75bp를 기본으로 가정하고 혹여나 나올 50bp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FOMC 이전에 너무 큰 상승세는 사실상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맞다. 사실 한국 시장 자체도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른다고 해서 그것만큼의 상승세를 이제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은 밀려도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 그렇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지금에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사지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는 구간 자체가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단기 랠리를 봐도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연말까지 이제 만약에 CPI의 꺾임세가 좀 확연히 나타나게 될 경우에 다 어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저는 보수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긍정의 코멘트를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바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제 좀 접했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좀 접했는데 외신 기사를 좀 밑에 코멘트를 보면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경우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를 봤었을 때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어제 그것 때문에 밀렸으면 많이 밀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아직 엄청난 호재거리를 찾기보다는 악재가 없어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다. 즉 악재에 둔감해지기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시장의 안정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건 진만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놓이긴 합니다. 짤막하게 질문 더 드려봐도 될까요? 애플요. 폭스콘 이슈 또 부각이 됐잖아요. 무슨 탈출하는 게 무슨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탈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약간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 이거 영향 없을까요? 국내 애플 관련주들?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영향은 사실 나타났을 거면 어제 좀 나타났을 것으로 좀 보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나오진 않고 좀 걱정되는 거는 어제 오후 정도에 나왔던 게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도 다시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망 이슈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공급망 관련된 이슈와 함께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지 여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폭스콘 관련된 이슈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없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에만 보신다고 하면 이제 현재 애플 관련주들, 애플도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을지 여부는 당연히 애플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따라서 향방이 좀 갈리는데 너무 많이 또 이게 잘 버텨주다 보니까 또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의 돈이 과연 애플 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올라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시기는 맞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유자가 팔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근데 매도의 셀온 뉴스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하나의 이슈지만 그냥 지나가던 이슈 중에 하나다. 그냥 본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슈보다는 애플이 과연 4분기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극복하는지 여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 믹스를 통해서 실적을 개선하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원전주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뷰를 좀 전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조금 호재도 둔화, 이제 악재도 좀 둔감한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주말간에 나왔던 악재는 엄청난 세론 뉴스였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사실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호재성 기사가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음에도 시간 외에서도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단순 호재성 기사만 가지고 이제 주가의 향방을 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왔다.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실적으로 바뀌든지 그런 여부가 좀 시장에서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이전의 직전 고점을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코멘트 드리겠고 여기서 더 붙게 되려면은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이 화제성 기사 혹은 이제 이슈 혹은 유동성이 그쪽 원전 섹터로 공급이 돼야지만 직전 고점을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탈출을 어떻게 잘하는지 혹은 바닥권에서 계신 분들,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맞으나 직전 고점을 가기에는 좀 부족하니 이제는 혹여나 직전 고점에 평균 단가를 원전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직전 고점 못 가겠지만 탈출을 할 수 있을 만한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던지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기다려 보던지 하면 여기서마저 밀리게 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대체를 드리겠고요. 이제 뭐 관련해서 그 안에 원전 내에서 수많은 섹터가 있죠. 뭐 기계 섹터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 이제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폐기물 관련된 이슈는 그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신 쪽에서도 한국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로 어제 나오는 주요 기사들을 보면 폐기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이제 우진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만약에 그 원전주 내에서 오를 섹터를 고르게 된다면은 폐기물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전주 내에서도 굉장히 휘비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이슈로 인해서 탈출 전략을 잘 짜봐야 된다라는 점과 이 이슈에도 반응을 못한다면 정말 탈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원전 섹터 내에서 선택한다면 폐기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실적과 또 SK온 뉴스 각각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LG화학은 4거래 연속해서 어제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실적 나왔는데 또 긍정의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어떤 평가하세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고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자라는 코멘트를 드려요. 사실 LG화학이 이제 LG엔솔을 이게 사실 이제 보시면은 좋은 분할의 예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LG화학이 LG엔솔을 분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다시 본사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선순환이긴 합니다. 선순환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LG화학만 있었다고 하면은 시장에 오히려 LG화학에 갈 돈이 혹은 LG에너지솔루션에 갈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선순환이 더 좋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회사 자체로 보면은 모멘텀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다라는 그런 시각이 훨씬 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좀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모회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외에는 사실 기대해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로 나중에 혹여나 예를 들어 에너지솔루션이 떨어졌는데 LG화학이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좀 굉장히 유의미하겠지만 어제도 사실 엔솔이 또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많다. 여전히 시가총액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조금 걱정해야 될 요소는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성은 좋다. 그래서 현재 뭐 신규 매수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지 않지만 만약 50만 원 중반대에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65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거나 혹은 70만 원 정도까지도 지켜보셔도 될 만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요. 저희 8월 30일 종목으로 이미 수익이 한 2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LG엔솔에 대한 리뷰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한국 뭐 배터리 회사들도 그렇고 셀업체 혹은 소재 업체도 그렇고 IRA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이제 대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그 위기를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거고 사실 주가가 비싸긴 합니다. 이제 너무 비싸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불투명하고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주가 자체는 고점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팔고 대응이 아니라 오늘 애플 관련주도 그렇고 이 LG엔솔과 LG화학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이익을 어떻게 좀 잘 배분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으로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온 뉴스는요. 거기 SK온 해서 장비주들 일부 기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사실 증설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도 채권 문제도 있었고 회사 자체에서 이제 뭐 채권 수요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SK온이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사실 걱정되는 게 수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보여줄지 지금 보면은 LG엔솔도 보여주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SDI, 삼성 SDI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SK온만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와는 별개로 영업이익률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자금 공급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SK온도 좀 긍정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장비주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바코 한번 이제 코멘트 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조금 급등이 강한 나왔죠. 모습을 좀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CIS도 그렇고 아바코도 그렇고 장비주들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올 때가 됐다. 이제 지금 모습보다는 사실 제가 웬만하면 올랐을 때는 새로운 뉴스를 많이 드리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0일 종목이었어요, 진만쌤. 일단 20%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이 났고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만스픽 짤막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잊혀진 2차 전지 기업 나도 있다. 또 2차 전지 쪽이에요. 어떤 네, 거요?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휘비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사업한다는데 안 오르고 누구는 오르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솔케미칼과 SKC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음극재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받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사실 지금 케미칼 쪽을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업이 안 좋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수그라든 상황인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화학 쪽, 케미칼 쪽도 본업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제 기존의 신사업들이 재평가 받게 된다면 한솔케미칼도 현재 모습을 좀 긍정적인 코멘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C 사실 다들 좋다 해서 많이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 동박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최근에 좀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기회가 이제는 좀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구간이 왔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말고 현재 구간에서 부담 없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가능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된 2차 전지주 한솔케미칼과 SKC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만쌤과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전략을 또 다루게 됐네요.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